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양 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우리나라 역사와 철학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들으러 오신다는 점에 굉장히 이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선생님께서 저를 성균관대학교 K학술확산연구센터라고 소속된 연구원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K학술확산연구센터라고 하는 게 조금 낯서실 수 있을 텐데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문화연구소 산하에 있는 센터입니다. 말 그대로 K학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K철학을 의미하고요. 한국의 철학을 국내와 국외로 확산하는 연구를 하는 센터입니다. 크게 굵직한 사업으로는 강좌를 개발하고 있고요. 일반 대중에게 그리고 외국인에게 전달 가능한 한국 철학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또 외국 기관과 협력해서 교류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조선 후기를 살았던 실학자입니다. 여러분 아마 연암 박지원 이름은 다 죄송합니다.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초상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손자뻘에서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3번, 4번 정도 다시 그려와 빠꼬를 맞고 한 5번 정도 그렸을 때 완성된 그림으로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호방한 풍채의 다부진 눈매와 약간 매섭게 호통을 칠 것만 같은 그런 인상이긴 하지만 실제로 연암 박지원에 대해서 전해지는 여러 기록들과 그의 아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굉장히 호탕한 성격이었다고 하고요. 또 굉장히 말술로 술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고 술을 마시면서 동료들과 함께 글을 짓고 사유를 나누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던 인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보기보다 굉장히 따뜻한 인물이어서 어린 하인들의 자녀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자신의 신분을 초월한 그런 교류를 맺는 데에 굉장히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생물연대는 1737년대부터 1805년까지 생을 살았고요.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과거처럼 느껴지고 먼 옛날처럼 느껴지지만 서양의 학자로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칸트가 이 시대 사람이고 또 이탈리아 여행기로 유명한 작가인 괴테도 이 시기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우리와 가까운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은 지금 서울시 중구 순화동 일대로 전해지는데 제가 어디인가라고 지도를 찾아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성지박물관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연암 박지원 소개하는 것이 저에게 또 다른 굉장히 의미심장한 인연으로 느껴지긴 했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할아버지는 박필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여기 여러 연역들을 적어놨는데 사도세자의 스승이었고 또 경기도 도지사에 해당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경기도 관찰사를 역임했고 또 임금에게 고든 정신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직언을 할 수 있는 역할인 사관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때 굉장히 임금에게 신임을 받고 이 사람의 말은 내가 직언일지언정 듣고 싶지 않은 말일지언정 귀담아 듣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예조, 호조 굉장히 굵직한 우리가 사극에서 듣는 그런 직함들을 여기만 성조 때 명문가 집안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연암 박지원이 할아버지가 월급을 매달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연암 박지원의 아버지는 벼슬을 하지 않은 채 생을 마감했어요. 당시 양반으로서 주어진 유일한 생계 방식은 과거 시험을 보고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관직을 하는 것이 유일한 생계 방법이었고 양반에게 다른 노동은 허락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장사는 더더욱 할 수도 없고요. 어떤 사유였는지는 전해지진 않지만 연암 박지원의 아버지는 벼슬을 하지 않았어요.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를 우리가 포의 선비라고 부르는데 면포자를 써서 관직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 파란 비단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지 않고 하얀 면옷을 입은 채 평생을 살았다. 일반 선비였다. 라는 뜻에서 이제 포의 선비라고 부르고 누군가가 저 사람은 포의야 라는 어떤 글귀를 보신다면 저 사람도 관직을 하지 않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머니는 한평 이씨로 전해지고요. 이창원의 딸로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의 이름이나 어떤 가계를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것이 이제 전통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딸, 무슨 씨 이렇게 성씨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마 여러분에게 익숙하실 테고, 아마 연암 박지원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른 몇 가지 대표적인 소설 작품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몇 개 예시로 가져왔는데, 허생전이라든지 혹은 양반전, 그리고 호질이라고 하는, 대체로 어떤 식의 분위기의 소설들이냐 하면 양반이 행하는 어떤 부도덕함, 양반이 행하는 어떤 부패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회 비판적인 소설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호질 같은 경우는 호랑이가, 심지어 동물인 호랑이가 유학자, 위선적인 유학자를 꾸짖는 그런 소설로 알려져 있죠. 국어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우리가 수능 지문에도 나오고, 흔하게 연암 박지원을 검색하면 이런 소설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연암 박지원을 소설가, 문장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것은 열하일기라고 하는 연암 박지원의 여행기가 유명하죠.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로 여행을 갔다 와서 그곳에서 느낀 소회를 기록으로 남겨서 열하일기가 여행기로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열하일기 속의 기록을 따라가면서 연암 박지원이 낯선 세계에서 만난 경험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전에 먼저 연암 박지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열하로 연행을 가기 전의 삶은 어땠는지를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가져온 몇 가지 소설들의 목록은 연암 박지원이 이르게는 16살 때부터, 그리고 늦게는 30대 초반까지 쓴 소설들의 목록입니다. 이 연암 박지원 문집에 방경각 외전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띠고, 그 안에 그 박지원이 청년기, 유년기, 청년기에 쓴 소설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문집 안에 보면 무슨 전이라고 해서 이야기가 다 모여져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 소설들은 이미 유실되어서 실제 원문을 찾을 수가 없고, 몇 가지는 남아서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들도 있는데, 굳이 전해지지 않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대충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문집의 방경각 외전이라고 하는 데에 자서가 붙어 있어요. 자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쓰는 서문이란 뜻입니다. 말하자면 머릿말이 되겠고, 내가 이 소설을 무슨 의도로 왜 썼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기록을 남기는 짤막한 소개글 같은 것들을 보통 문집마다 쓰게 되는데, 각 소설마다 자서가 남아 있어서 소설은 사라졌다 하더라도 자서를 읽으면 대충 주인공이 누구고 어떤 의도로 이 소설을 썼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몇 가지 좋아하는 작품들을 가져와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광문자전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광문자전은 연암 박지원이 18살 때 쓴 소설이고요. 가만히 보시면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고 보시면 여기 궁핍한 거지가, 광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궁핍한 거지가 주인공입니다. 당시 양반이 한문으로 쓴 소설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생각해 볼 때,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양반들을 독자로 대상으로 상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소설을 딱 펼쳐서 읽는데 주인공이 이제 거지가 등장하는 소설을 쓰는 겁니다. 심지어 이 광문은 어떻게 미안한 말이지만 굉장히 못생긴 인물로 그려져요. 머리가 엄청 크고 등이 굽고, 그래서 우리가 노틀담의 곱추와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진 굉장히 기괴하게 생긴 거지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광문이 처음에 어떤 마을에 들어왔을 때, 이 소설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마을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저 괴상하게 생긴 못생긴 저 괴물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무시하고 이제 핍박합니다. 네, 광문은 거지였기 때문에 밥을 구걸해 가면서 하루하루 살죠. 그 말에 들어와서 자기가 비록 돈은 없고 할 수 있는 어떤 권세는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마을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돕고 넘어진 사람을 부축해주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 사람 도와주고 하는 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의 선행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처음엔 돌을 던지고 싫어하다가 이 광문이란 사람의 진면모를 알아보고는 더 이상 외모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자기 친구로 여기고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이 사람의 명성을 굉장히 높여가게 되죠. 그것을 주변에 살고 있는 양반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저 못생긴 거지는 뭔데 마을 사람들의 어떤 저런 응원을 받고 격려를 받고 대단한 인물처럼 여겨지는가 라고 해서 시기 질투를 해서 마을에 벌어진 어떤 살인사건의 배후로 광문을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흉측한 괴물이 당신들에게 이제까지 거짓을 행했고 이 살인사건을 광문이 저지른 것이다 라고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 소설의 작품이에요. 그러면서 이 소설을 쓰면서 연안박지원은 어떻게 자서를 쓰고 있는가. 궁핍한 거지였던 광문은 자신은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그 명성이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이름이 드날려져서 형벌을,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건만 하물며 그 이름을 훔치고 빼앗아 거짓 명성을 다툰다면 어이하리요. 이에 광문전을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제가 굵게 표시한, 갈색으로 표시한 이름을 훔치고 빼앗아 거짓 명성을 다툰다면 어이하리요.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인물들은 누구냐 하면 광문의 이름을 질투하고 광문의 명성을 질투해서 그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고 그를 거짓 누명을 씌워 죽음에 이르게 한 후에 그의 명성을 자기가 빼앗고자 한 그 양반들, 권세가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훌륭하게 행한 선행이 아니라 남의 이런 선행으로 얻은 이름을 질투해서 빼앗고자 누명을 씌우는 당시의 권세가들을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흉측한 괴물같이 생긴 거지와 권세 있고 돈 있는 양반들을 대비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가, 어떤 이름이 진정한 이름인가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18살 때 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허생전이나 뭐 양반전이나 하는 소설들 조금 후대에 쓴 소설인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박지원은 18살 때부터 이미 약간 조금 삐딱한 시선을 가진 학생의 어린아이였다,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마장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기 이 마장전이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미치광이에요. 재밌죠? 3명의 미치광이가 등장합니다. 미친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륜의 끝에 벗이 놓인 것은 그것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오행에서 흙이 모든 계절에 다 왕성한 것과 같다네. 친과 의와 별과 서에 신이 없으면 어찌하리. 상도가 어긋나면 벗이, 친구가 이를 바로 잡아주니 그러기에 맨 뒤에 있어 모든 것을 통섭하네. 3명의 광인이 서로 벗하며 세상 피에 떠돌면서 아첨하는 무리들을 조롱하는 말들이 마치 그 작태가 훤히 비치어 보이는 듯하네. 이에 마장전을 짓는다. 이렇게 자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장전에서 주요 테마는 3명의 미치광이가 우정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무엇이 참된 우정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당시에 이 아첨하는 무리들로 이제 표현되는 당시에 이제 군자, 선비랍시고 으흠, 에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속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친구를 맺고 사귀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작태들을 비판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우정은 이러한 것이다를 3명의 이 미치광이가 논의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여기 오륜의 끝에 벗이 놓인 것은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오행 끝에 흙이 모든 계절 다 왕성한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오륜의 끝에 신이 놓인 것은 이라고 하는 말은 이 오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의 5가지 인간관계에 맨 끝에 신이 놓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게 되는 인간관계를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5가지로 구분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내가 태어나려면 내 부모가 있어야 되고 내가 태어난 이상 나는 자녀의 위치에 처하기 때문에 부자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상 내가 섬겨야 하는 군주가 있고 임금이 있고 그를 따르는 신하의 위치가 있죠. 그래서 군신의 관계가 있고 남편과 아내의 부부의 관계, 그리고 내가 어린아이라면 나보다 어른이 있기 마련이고 내가 나이가 들면 나보다 어린아이가 있기 마련이죠. 장유의 관계, 그리고 내가 맺게 되는 친구의 관계로 5가지 인간관계를 정리합니다. 대체로 이 순서대로 언급을 해요.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그래서 붕우유신, 친구들 사이에는 항상 믿음이 있다, 믿음직한 관계가 있다 라고 한 이 믿음의 관계가 순차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맨 끝에 놓인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덜 중요해 보인다. 맨 위에 놓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 순차적으로 위계가 있어서 맨 마지막에 놓인 게 가장 덜 중요해 보이지만 내가 생각할 때 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나머지 관계를 보완하는, 나머지 관계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륜의 관계는 이 오상이라고 하는 5가지 인간에게 항상 있는 5가지 덕목이라고 하는 오상에 연결돼요.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덕목에 하나씩 짝이 지어집니다. 제가 색깔을 맞춰놨는데 여러분 PPT는 아마 흑백이랑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 사이에는 친함이 있다,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의 마음인 인으로 연결되고, 군신 관계에서는 충성스러운 의로움이 있다, 의로 연결되고, 부부 사이에는 구별된 질서가 있다, 그것이 예의다 라고 예로 연결되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차례가 있음을 아는 것은 지로, 부모 관계에서는 믿음이 신이 있다, 이것은 신으로 연결됩니다. 이 인의예지 신은 또 다시 무엇으로 연결될 수 있냐면 오행이라고 하는 목금 화수토라고 하는 나무, 쇠, 불, 물, 흙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만드는 여러 요소들을 추려서 5가지로 이야기한 이 오행의 짝이 지어져요. 옛날 사람들은 이 5개의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는 오륜, 오상, 오행만 가져왔지만 오장, 우리 장기, 그리고 동서남북 중앙이라고 하는 방향, 그리고 오미,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 5가지 맛, 그리고 5개의 멜로디, 다 이게 5개로 다 짝이 지어져요. 이게 다 매칭이 되는 관계가 다 있습니다. 인의예지 신에. 근데 이제 일단 이 3개만 가져왔죠. 그래서 이 붕우유 신이 맨 마지막에 놓이기 때문에 덜 중요한 관계인 것 같지만, 오행에 목금 화수토, 나무와 새와 불과 물이 있을 때 흙이 그 기반이 돼서 대지로서 나무를 품고 쇠를 품고 불을 품고 물을 품는 어떤 그 기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붕어유신의 관계가 인간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덜 중요한 관계처럼 여기고 마치 없어도 될 것처럼 여긴다 라는 것을 비판을 하죠. 그리고 보면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는 여러분 보시면 어느 정도의 수직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 위계가 정해져 있고, 임금과 신하 관계에서도 넘어설 수 없는 위계가 있고, 부부, 남녀 사이에도 있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도 당연히 이 위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관계라고 하는,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나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에게 정해지는 질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맺을 수 있는 관계임과 동시에 그것은 위계적이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이죠. 그래서 마장전을 통해서 이 헛된 우정을 맺는 양반들을 비판함과 동시에 우정의 관계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마장전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제가 이 방경각 외전에 실린 작품들 가운데 사실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여기 보시면 예덕선생전의 주인공은 누구냐? 엄행수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앞에 첫 번째 소설에서는 거지가 주인공이었죠. 두 번째 소설에서는 미치광이가 주인공이었는데, 이 예덕선생전의 엄행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똥장수입니다. 똥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라 이제 뭐 제가 저 잘 모르지만 황아리 같은 걸 묻어놓고 거기에 이제 한 달, 2달 계속 이 변을 보고 그게 꽉 차면 그걸 이제 걷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워주는 그걸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갈수록 점입가경이죠. 가관이 되죠. 거지였다가 미치광이었다가 이제 똥장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한 스승과 제자의 대화가 나와요. 이 스승이 굉장히 당시에 덕망이 있다고 이제 제자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이 이 엄행수와 자꾸 친구를 맺는 걸 제자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스승님이 너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스승님은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류 좀 맺읍시다, 친분 좀 맺읍시다 할 때는 싫다고 거절하고 다 내쫓더니, 그 돈이 되고 힘이 되는 일들은 다 안 하더니 저 똥장수만 오면 친구라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 선생님 왜 그러시냐 도대체. 나 너무 부끄럽다. 선생님 자꾸 이러실 거면 나는 떠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선생님이 이제 엄행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소설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가 하는 말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엄행수는 하는 일은 더럽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자기가 이렇게 사온 이 똥으로 다시 거름을 주고 밭을 일굴 때 그 밭에서 오이와 복숭아와 참외 같은 것들 잘 자라나는 걸 볼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인물이다.
자기가 하는 일은 더러울지언정 말은 굉장히 덕스러운 말을 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한치의 더러움도 없는 사람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똥을 지어 나른다는 그 한 가지로 이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이야말로 내가 이를 선생으로 모실 만한 덕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그를 친구처럼 대하지만 차마 벗이라고 부를 수 없다. 나는 그를 선생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예덕 선생전이자. 이 예덕이라고 하는 제목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덕자는 도덕할 때, 덕성할 때 그 덕자가 맞고 앞에 예자는 더러울 예자예요. 더러운 덕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죠. 제목만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덕을 가진 누군가를 얘기할 것 같지만 이 사람 연안박지원의 의도는 더러운 덕이라고 붙여놨지만 그가 정말 더러운가, 그가 더러운 똥을 지어 나르는 일을 할지언정 그가 정말 더러운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이 소설을 읽어보면 당시 굉장히 열심히 노동해서 자기 삶을 보람차게 살아가고 있는 엄행수에 대한 예찬이 담겨 있습니다. 양반으로서 생계 노동하지 않고 장사도 못한다, 우리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 차마 양반으로서 그럴 수 없다라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판국에 엄행수는 하는 일은 더럽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노동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누가 더 자기 삶을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겠는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이걸 읽고 있을 양반들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기분이 썩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글은 재밌으니까 소설을 돌려보고 굉장히 유행을 하지만, 사람들이 돌려보긴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처음에 재미있어서 똥장수 얘기를 읽다 보면 은연중에 자기 뒤통수가 이렇게 팍 쳐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소설을 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봉산학자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공명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공명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농부예요. 그런데 집에서 효도하고 밖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공손하게 대하는 천민이죠. 천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서 효도하고 밖에서 사람을 대할 때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이 사람이 비록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나처럼 글을 읽지 않았고 문자를 모르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람이 잘 배웠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이 혹 지나칠지 모르지만 거짓된 군자를 경계할 만하다. 공명선은 글을 읽지 않았어도 3년을 잘 배웠고 농부가 밭을 가며 아내를 서로 공경하고 손님같이 공경하고, 그러니 글자를 읽을 줄 몰라도 나는 이의 배움이, 공명선의 배움이 더 참된 배움이라 할 것이다, 이런 글을 남기고 있죠. 계속해서 연안박지원의 소설을 볼 때 어떤 공통분모를 볼 수 있느냐 하면, 소설 속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비록 대표적인 몇 가지 예시로 소설을 가져왔지만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분이 낮은, 신분이 없는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볼품없고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몸이 기형에 머리가 큰 못생긴 거지, 미치광이, 똥장수와 같은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우스갯거리로 희화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더 진실된, 더 성실된, 더 진정성 있는 삶이다. 그들이 보여주는 덕이야말로, 그들의 행실이야말로 정의롭고 도덕적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반면에 계속해서 소설의 주인공에 대비되는 인물들은 반대로 권력 있고 신분 있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들을 등장시키지만, 이 사람이 돈 있고 권력 있고 굉장히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부도덕하고 부패한 일일 때 우리는 과연 두 주인공 가운데 어디에 우리는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벌써 양반이지만, 자기도 스스로 신분 있고 권력 있는 집안에 태어난 양반이지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위치를 제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긴 하죠. 어떻게 이런 사회를 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양반처럼 자기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떤 이렇게 남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소설을 볼 때 무엇이 공부인가, 그리고 무엇이 참된 선비인가,
어떤 삶이 참된 삶인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반대로 위선적인, 나는 공부한다 라고 하지만 그것이 위선적인 학문일 때, 실제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의 입속을 위한 공부라면 그것은 위선적인 학문이다 라는 비판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신분이 높고 공부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삶이 거짓된 삶이라면 그는 위선적인 선배일 것이다. 그러니까 주어진 생득적으로 갖고 태어난 신분과 어떤 권세가 전부가 아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면서 연한 박지원도 자기도 양반이기 때문에 과거 시험 공부를 하긴 합니다. 시험 봐야 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동료들과 한 10여 년 정도 같이 이제 시험 문제, 기출문제 풀면서 과거 시험을 공부해요.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하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정도, 9년 정도 공부하다가 34세 때 나라에서 치러지는 시험에서 둘 다 1등으로 뽑혀요. 옛날에 치르는 과거 시험은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몇 차례 시험이 있는데 계속 1차, 2차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심지어 그의 연보를 읽어보면 시험 성적이 하도 좋아서 입궐에서 당시 제 위에 있었던 영조에게 극찬을 받아요. 너 참 똑똑하구나. 어떻게 이런 답을 썼니? 영조를 알현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당파적으로 영조에게 칭찬을 받은 이 박지원이라는 애를 우리 편으로 데려와야겠다라고 해서 혈안이 돼서 연한 박지원에게 서로 달려가요. 달려가서 우리 쪽으로 붙어라. 너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우리 당으로 들어와라. 아니야, 우리 당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서로 연한 박지원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연한 박지원은 정치의 이제 신물을 느끼게 되죠.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둬서 또 다음 차시 시험에 합격을 해서 관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휘둘릴 거라면 나는 차라리 이럴 거면 정치하지 않겠다. 나는 관직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보러 가긴 가지만 답안지에 늙은 소나무를 이제 그리고 괴상한 바위를 그려서 시험지를 제출하자. 나는 당신들 노름에 관심 없다. 라는 뜻을 백지를 내거나 그림을 그려서 오는 식으로 이렇게 거부하자. 당시의 어떤 이 주류된 어떤 삶의 방식에 저항합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연한 박지원이 어떻게 남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과거 시험의 길,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생계의 길에 초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앞에서 설명드린 아버지가 포위 선비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점이 연한 박지원에게 남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할아버지도 관직을 했고 아버지도 관직을 해서 당연히 이제 관리가 되었다면 연한 박지원도 당연히 다른 삶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고 시험을 봐서 관직에 이르는 그 길만 열심히 다시 시험 보고 했겠죠. 그런데 시험을 보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과거 시험, 관직에 종사하지 않아도 자기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가 보여준 포위선비로 생을 마감한 것이 연한 박지원 삶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새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연한 박지원 문집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북쪽 이웃의 과거 급제를 축하함. 글의 제목이 북쪽 이웃의 과거 급제를 축하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북쪽에 살고 있던 어떤 이웃이 시험에 합격한 거죠. 축하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 연한 박지원이 전하는 축하 메시지 같이 볼게요. 문장과 답게 자네 축하하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무릇 뜻밖의 아주 드문 행운이나 어떤 드문게 일어난 일을 말할 때 만에 하나라고 하죠. 만에 하나 내가 뭐 하나. 아주 드문 일을 말할 때 만분의 하나, 만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제 과거에 응시한 사람이 줄잡아 어림잡아 수만 명이었지만 그 중에 겨우 20명 정도밖에 합격을 못했으니 이야말로 만분의 일이다. 만에 하나라 할 만하지 않겠소. 시험장에 문을 들어갈 때 좁은 문을 빨리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서로 밟고 밟히며 죽고 다치는 이들이 수없이 많고 형제끼리 같이 갔다가 이산가족처럼 흩어져서 어디 있는지 생사를 모르다가 마침내 며칠 후에 다시 만나게 되면 손을 맞잡고 죽었다 살아난 듯이 하니 죽을 확률도 열의 9이라 할 만하다. 시험에 붙는 것도 만에 하나고 갔다가 멀쩡히 살아 돌아올 것도 열의 9이라 할 만하다. 지금 그대는 열의 9 죽을 그 확률에서 벗어나 만에 하나의 이름을 얻었군요. 축하하네. 편지를 보내고 있죠.
축하 편지가 맞겠죠? 축하한다는 뜻인데 아주 좋겠다 너는 이 죽을 뻔한 데서 헤쳐나와서 겨우 20명 정도 합격되는 10,000분의 1의 이름을 얻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안에 보면 물론 축하의 의도도 있긴 하겠지만 당시 과거 시험장에서 보여주는 몇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이 안에 담고 있죠. 실제로 과거 시험장 문이 열리고 나면 그 자리는 자유 지정자 석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자 시험 보기 좋은 자리, 이렇게 감독관의 눈을 피해서 컨닝할 수 있는 좋은 자리 같은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곤 했었다고 해요. 실제로 넘어지는 사람 밟고 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서 실제로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갔다가 가족을 잃어버리고 장기간의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가서 무탈이 살아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당시의 문제점, 그리고 그만큼 이 수만 명의 사람이 오로지 이 치러지는 과거 시험 하나에만 매달려서 겨우 그 방식으로 자기 생계를 연명하는 데에 서로 매달려야 했던 당시의 어떤 그런 풍족 같은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글을 이 안에 담고 있죠. 그러면서 축하하는 메시지를 넌 좋겠다. 그 만회하는 이름을 얻어서 라고 이제 축하의 편지를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본 소설도 그렇고 이런 편집글도 그렇고 연한 박지원이 이제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약간 조금 관점이 독특한데 말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돌려서 사람에게 약간 뾰족한 말들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본인은 이후로 과거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생계의 길을 포기한 양반, 그리고 그는 결혼을 해서 이제 가족을 꾸리게 되죠. 그러면 이 장인 어른의 입장에서 사위로 들어온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취업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먹고 있는 셈인데, 보통의 장인 어른 같았으면은 뭐라고 했을 거예요. 뭐 하는 거냐 지금, 우리 딸 굶겨 죽일 거냐, 너 나가서 빨리 일해 라고 발로 툭툭 치면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 장인 이보천, 연한박전의 장인이 하는 말을 보세요. 내가 자네 장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벼슬을 권해야 할 것이네. 그래야 내 딸이 편해질 것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네. 벼슬이란 것이 무엇인가? 요즘 세상에 벼슬은 백성을 위한 위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입에 풀칠하는 호구지책으로 변한 지 오래일세. 제대로 학문을 익힌 자라면 그런 세속을 경계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듬어 오로지 백성을 실질로 위하는 학문에 정진하여야 할 것이네. 나는 자네가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아도 괜찮네 라는 관점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잘했죠, 사실. 그죠? 장인어른의 구박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인데, 장인도 사실 이런 말을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이 장인어른의 생각도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은연중에 보여준 벼슬이 아닌, 관직이 아닌 삶의 가능성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거든요, 연한박지원은. 그리고 장인어른이 자기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는데, 장인어른이 보여준 이 삶의 태도, 그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관직이라고 하는 좁은 문에 연연해하지 않고 이 사람이 발휘하고자 하는 그 사유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어른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장인어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연한박지원이 남긴 글을 볼 수도 있고 그가 이렇게 살아온 삶의 궤적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연한박지원도 그냥 평범한 관리 중에 한 명으로 실록에 이름이 올라가고 말았겠죠. 저는 그래서 연한박지원이 소개할 때 삐딱한 선비라고 자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주류 사상, 전통적인 어떤 사유, 전형적인 방식에 막 등을 돌리는 건 아니에요. 막 저항하고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시하고 피하면서 눈을 감는 것도 아니죠. 이 사람은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조금 삐딱하게 바라봐요. 그래야만 할까? 꼭 그렇게만 봐야 할까? 라고 하는 남다른 시선을 가지고 당시의 사회를 바라보는 선비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삐딱한 선비다, 삐딱한 문장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삐딱한이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지만 연한박지원에게는 저는 일부러 더 의미 있게 붙여주고 싶은 그런 수식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삐딱한 선비가 만 40대가 돼서 청나라로 연행을 떠나게 됩니다. 기다리던 청나라 여행을 가게 되죠.
연안박지원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신문물,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낯선 세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기회가 되면 가고 싶어 했지만 이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다녀온 동료들로부터 글을 찾아 읽기도 하고 또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하고 그렇게 청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안박지원 이전에 청나라 연행을 다녀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연안박지원보다 한 6살 정도 형인 홍대용, 담원 홍대용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써놔서 1765년부터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 중국에 연행을 간 기록은 1600년대부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때부터도 주기적인 사행은 쭉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1765년부터 가져온 이유는 이들과 친했던 사람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가져왔습니다. 1765년에 담원 홍대용이 처음으로 이 그룹 중에서 처음으로 청나라에 갔다 와서 이제 기록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쭉쭉쭉 다녀오죠. 근데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볼 열하일기는 연안박지원이 1780년에 다녀와서 남긴 기록이에요. 근데 이 앞선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연안박지원 이후에 다녀온 사람들에게도 그들만의 연행록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근데 왜 우리는 열하일기 하면 그거 연안박지원 아닌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 왜 나머지 사람들이 쓴 기록은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을까가 전 처음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보를 찾아보게 됐죠. 연안박지원이 최초로 갔다 왔나?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연안박지원보다 더 여러 번 다녀온 사람이 많아요. 박제가라고 하는 인물은 초정박제가 연안박지원보다 이제 어린 후배인데 초정박제가는 심지어 박지원보다 먼저 다녀와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먼저 갔다 오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다녀오는 사람입니다. 그 주기도 대체로 한 10년 주기여서 굉장히 10년 단위로 변화하는 청나라를 몸소 보고 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자기 기록이 있어요. 북학의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그리고 이희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희경은 연안박지원의 수제자이고 연안박지원 죽을 때 그의 곁에서 임종을 지켰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희경은 보시면 5번을 갔다 옵니다. 이 사람도 설수외사라고 하는 자기 연행록 기록이 있어요. 근데 대체 왜 우리는 단 한 번 갔다 온, 딱 한 번밖에 안 간, 그리고 그가 남긴 열하일기가 왜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박혀 있을까? 심지어 그보다 앞서서 북학이를 쓴 박제가의 북학이도 물론 지금 저희가 번역이 되어 있고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읽으실 수 있는데 북학이보다 열하일기가 더 소위 잘 팔리죠. 그게 궁금해서 대체 박지원의 연행이 무엇이 특별하길래 처음 간 것도 아니요. 많이 가서 여러 번 간 것도 아닌데 딱 한 번 갔다 와서 딱 한 번 남긴 그 기록이 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발견한 13가지 정도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하 겸 사은사라고 하는 이 연행단의 명칭이에요. 진하 겸 사은사는 무엇인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진하 겸 사은사 이렇게 읽습니다. 무엇을 진하? 진하는 하는 축하하다 하예요. 진은 나아갈 진자인데 올려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축하를 전하는 것과 사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이제 겸하는 그런 사행단인데 무엇을 축하하고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나씩 보면 축하는 무엇인가? 청나라 황제 권룡제의 7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절단이에요. 굉장히 이제 큰 행사이기 때문에 각국의 나라들을 다 이제 불러와서 축하 행사를 했죠. 근데 이 축하, 칠순 축하가 왜 중요한가 하면 조선에서는 그 전에 어느 황제 때도 단 한 번도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단을 파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하 사절단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1644년에 청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어요. 생일 축하 때 직접 이 사행단을 파견한 사례가 없어요. 오래 살아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물론 70세도 장수긴 한데 당시로선 50세, 60세도 굉장한 장수였지만 바로 전전 때 황제인 강희제의 50세, 60세 생일에도 뭐 문서 정도 하나 보냈을 뿐이지 별도의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룡제의 60세 생일, 그러니까 이 10년 전 60세 생일 때도 보낸 적이 없어요, 사절단을. 그런데 정조가 다스리는 이 70세 생일을 맞이하는 1780년에 유례 없이 진하 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조선이 청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전까지는 저 오랑캐 다스리던 오랑캐가 중국 땅에 들어와서 갑자기 청이라는 깃발을 꽂고 나라를 만들기 시작해서 우리는 저들을 정식의 나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유가 팽배했는데 점차 나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데까지 우리가 사절단을 보낼 것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점차로 청나라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서 황제의 생일에 우리가 이번에 직접 가서 축하하자, 이 축하 행사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이 열린 태도를 이제 가지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하, 축하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알겠는데 사은은 무엇인가? 청나라가 소식을 들어요. 조선에서 갑자기 지난번에도 안 오고 우리 할아버지 때도 한 번도 축하해 본 적이 없는데 내 칠순생일에 청나라에서 사절단이 온다고 너무 감격을 해서 고맙다는 편지를 주게 돼요. 조선에. 너무 고맙다. 우리를 찾아와 주다니. 그런데 이 생일 축하 연을 크게 열어서 여러 나라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 여러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에게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게 굉장히 뜻깊었던 거죠. 청나라 입장에서도 조선에서 사절단을 보낸다는 것이. 그래서 이 유일하게 받은 이 황제의 감사 편지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다는 이 의미를 이 사절단에 더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축하를 하러 온 여러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에게만 축하 편지를 보냈다는 점은 반대로 앞에서는 조선이 청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사건이라고 봤다면 이것은 조선을 대하는 청나라의 특별한 태도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쌍방의 국가들이 점차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교류의 물꼬를 트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조서에 대한 감사 인사의 목적을 더하게 되고 그래서 진하 사절단에 사은 사절단을 더해서 진하 겸 사은사라는 명칭이 붙게 됩니다. 이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유의미한 사건에 이 사절단에 연안 박지원이 동행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열하일기가 유명해진 두 번째 요인은 자제군관의 신분이에요. 자제군관의 신분으로 연안박지원이 동행하게 되는데 이 자제군관이란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이 다른 강의에서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절단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에게 딸리는 데려갈 수 있었던 일반인 수행비서입니다. 보통 한두 명 정도를 데려갈 수 있었고 짐 들어달라 혹은 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한두 명 정도 데려갈 수 있었고 보통 가족이나 친척이나 자기 후배, 제자들을 동행합니다. 나를 잘 보필해 줄 수 있는 나와 가까운 사람을 데려가자. 연안박지원은 자기 삼종형, 당시 영조의 사위였던 박명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절단에 진하겸 사은사에 파견되게 되고 평소부터 청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잘 아는 이 박명희가 연안박지원을 데려가게 되죠. 수행비서로. 그러면서 꿈에 그리던 청나라를 가게 됩니다. 이 자제군관은 일반인이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맡은 임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질 일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일정이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떠난다 라고 하는 일정에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곳곳을 돌아다니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공무원에게는 절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자칫해서 혼자 돌아다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그게 이제 국가적인 정치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일이 자제군관에게서는 자유여행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었고 또 게다가 개인적인 기록물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정식으로 공무가 파견된 사람은 서기가 따라갑니다. 서기만이 기록을 할 수 있었고 정해진 일정에 몇 월 며칠에 누구를 만나서 뭘 전달했다라고 하는 딱 정해진 기록만 할 수 있고 거기에 개인적인 생각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을 넣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연행록들은 이제까지 많았지만 자제군관으로 동행했던 사람들이 기록을 남겨오는 것들은 개인적인 소감이 들어가는 거죠. 개인적인 소감이 들어가고 구석구석을 다녀온 경험들이 기록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홍대용 앞에 보여드렸던 홍대용도 자제군관으로 다녀와서 그가 남긴 연행록이 있고 합니다. 개인적인 기록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일률적인 몇 월 며칠 누구 만남, 몇 월 며칠 누구 만남 이렇게 일률적으로 쓴 기록과는 다르게 생생한 경험을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열하일기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제분간의 신분으로서 자기만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 또 이제 보통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연안 박지원이 얼마나 보고 들은 것들을 실감나게 잘 썼겠어요. 그래서 유명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열하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열하일기 할 때 제목에 열하가 들어있죠. 열하라고 하는 지역은 이 지도에 보면 북경이 여기 있고 저 위쪽에 열하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보통 연행단들이 여행을 떠날 때 반드시 정해져 있는 숙소에 정해져 있는 날짜에 묵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별 문제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루트가 있어요. 여기를 떠나서 이렇게 쭉쭉쭉 가서 보통 북경에서 황제를 만나고 다시 그 루트로 그대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이제까지는 다들 북경까지만 다녀와 봤기 때문에 북경을 갔다 온 기록들은 여러 편이 있는 거죠. 개인적인 기록들이. 그런데 연안박지원이 포함된 그 사절단이 북경에 도착했을 때 공교롭게도 황제가 북경에 없었어요. 열하로 가서 피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몇 월 며칠에 문서를 전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막 달려왔는데 북경에 왔는데 황제가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황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날짜에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열하까지 가야만 했어요. 반드시. 예외 상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날짜에 그 문서를 그 황제에게 전달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빨리 열하까지 가야만 하는 그 미션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 한 번도 북경 이후로 드러나 본 적이 없었던 이 구간, 언제나 북경에서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북경까지만 대체로 기록이 있단 말이죠. 그 이후 세상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데 마침 연안박지원이 갔던 그 사절단이 마침 그 날짜에 황제가 저기 가 있어서 연안박지원이 난생 처음 북경에서 넘어서 한 발짝 떼어서 열하까지 가게 되는 이 여정을 글에 담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 번도 공개된 적 없었던 북경 너머의 땅, 그리고 열하라고 하는 지역에 연안박지원이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하일기라고 하는 기록이 당시에도 굉장히 특별했고 오늘날까지도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열하라고 하는 지역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북경 이상의, 북경 이후의 또 다른 신세계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점, 공무원이 아니라 자제군관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분히 자기의 개인적인 기록을 남겨올 수 있었는데 심지어 그간 다져진 문장력으로 글을 너무 잘 쓰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기록으로 담아왔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게 굉장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책 제목에 그 신비한 세계인 열하를 딱 쾅 하고 박은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 연행기라든지 청나라 연행기 이렇게 제목을 달았으면 또 누가 다녀왔나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처음 발 디딘 그 열하라고 하는 이름을 책 제목에 열하일기 이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열하일기가 뭐야?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죠. 우리도 왜 서점을 가다 보면 수많이 쌓여있는 책들 가운데 길을 지나다가 훑어보다가 표지가 예쁘거나 표지가 내 눈을 사로잡거나 색깔이 예쁘거나 제목이 약간 눈에 띄면 가서 열어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연안박지원이 일부러 그랬다라는 기록은 남아있진 않지만 책 제목에 열하를 딱 쓴 것은 저는 굉장한 훌륭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이 다녀온 열하일기의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고요. 그리고 번역본도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열어서 읽어보시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이 될 겁니다. 후반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연안박지원이 열하일기라고 한 책 안에 쓴 몇 편의 글을 같이 보면서 그 안에서 연안박지원이 담고 있는 자신의 사유를 들려드리고 오늘 주제에 맞춰서 낯선 세계에 대해서 연안박지원이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고 수용하고 있는지를 포인트에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 도강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하일기에 실려 있습니다. 도강록은 도, 건너다, 강, 압록강을 건너면서 쓴 기록입니다. 그래서 열하일기의 첫 번째 편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그 압록강을 지날 때부터 시작해서 기록이,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져 있는 루트를 따라서 북경까지 가서 열하를 거쳐 가는 요 강을 넘어선 이후부터 쓰기 시작해서 여기 도착할 때까지 긴 여정이 도광록에 실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같이 읽어볼 기록은 제가 지금 여기 녹색으로 표시한 이 요양 지역을 지날 때 쓴 기록입니다. 네, 요양. 여기 보면 백탑이라고 하는 큰 탑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백탑이 당시에 이 산을 넘어서서 높은 산을 넘어서 이제 대평야를 마주 보게 되는 그 지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건축물입니다. 탑인데요. 멀리서 산을 넘어서서 백탑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 이제 진짜 청나라로 가까워지고 있구나. 정말 우리가 이 대국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주요한 랜드마크였던 것 같아요. 이 지역을 어떻게 보여드리면 여러분께 더 실감이 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았는데 이건 그 요양 지역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보시면 드론이 이제 상공을 뜨고 있고 보시면 굉장히 넓게 빌딩을 제외하면 넓게 땅이 펼쳐져 있고 가만히 보시면 산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 여기 하나 푸른 산이 좀 저기 또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산이 없이 저 끝에까지 저 하얀 연기가 없다면 저 끝에도 계속 건물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평지입니다. 요양 지역의 특징이 산이 없는 지역이에요. 대평야가 펼쳐져 있는 지역이고 요 건물, 요게 바로 백탑입니다. 약간 이게 무슨 상징 랜드마크지?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즐비한 빌딩과 비교해보면 오늘날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음 영상을 보시면 밑에 사람이 걸어가고 아래에서 올려다 보면 굉장히 높은 건축물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봐도 앞에 그 어른분이 지나가실 때 보면 사람은 굉장히 조그매 보이고 위로 이렇게 높은데 당시로서 아무 건물이 없이 주변에 그죠? 산지 평야만 있을 때의 이 백탑을 상상해 보시면 아 그러면 정말 저 백탑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징적인 랜드마크였겠구나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백탑이 내려다 보이는 와중에 이제 같이 간 이제 하인들이 백탑이 보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아 드디어 이제 우리가 대평야로 가는구나라는 게 그 과정에서 연안 박지원이 이제 글이 제가 오늘 보여드릴 글이 시작됩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이 요양 땅을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런 그 큰 넓은 평야 지역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여드린 그 요양 백탑 지역에서 조금만 지도를 옮기면 옆에 이렇게 농경지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도 산이 하나도 없죠. 어떻게 이렇게 넓을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화면은 몇 년 전에 EBS에서 기획한 다큐멘터리이고요. 소설가 김현수 씨가 열하일기의 여정을 따라서 실제 그 길을 현재 시점에서 다녀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열하일기를 읽어보기도 하고 멘트를 부탁하기도 하고 당시 있었던 어떤 풍습들을 살펴보면서 만든 그런 다큐멘터리예요. 아마 EBS에서 들어가시면 여러분 소정의 구독 절차만 거치면 보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죠. 이게 얼마나 넓은가 하면 여기 제가 표시한 요게 뭐냐 하면 김현수 씨가 사륜의 오토바이를 타고 저 평야를 달려가고 있는 장면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사람이 요만하게 나올 정도니까 이 규모가 지금 얼만큼 넓은 규모인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연안박지원이 높은 산을 넘어서 이제 평지가 펼쳐지는 지역에 멀리 백탑이 내려다 보이고 이렇게 드넓게 펼쳐진 평야를 탁 맞이했을 때 그 탁 트이는 그 감정이 얼마나 참 상쾌하고 좋았을까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저런 들판을 마주하면 지금 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와 싶은데 그걸 자기 눈으로 마주 보았을 때 정말 더한 탄성을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연안박지원이 탁 내뱉는 말이 무엇일까? 와 넓다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한바탕 통곡하기 참 좋은 곳이로구나. 한번 울어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재밌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좋은 표현도 많은데 하도 많은 좋은 표현이 많은데 대단하다, 크다, 넓다, 너무 좋다 좋은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한바탕 실컷 울어보기 좋은 곳이로구나. 울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통곡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요. 이 통곡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어감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통곡이라고 하는 말은 소리를 높여 슬프고 서럽게 이라고 하는 사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배우자가 돌아가시거나 자식이 먼저 죽거나 하는 굉장한 극심한 슬픔이 있을 때 통곡한다, 고통스럽게 곡을 한다, 아프게 운다 라는 뜻입니다. 통곡을 들으면 슬픔, 참지 못할 슬픔, 엄청난 괴로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뒤따르는 반응이라는 거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죠. 통곡이라고 하는 말에. 그런 의미에서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반응이냐? 통곡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한바탕 통곡할 만하다라는 걸 띄워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놀라셨죠. 아, 저 좋은 넓은 땅을 보고 통곡이라니? 라는 반응을 보일 만큼 이 통곡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뜻은 그 넓은 땅을 마주했을 때 나올 법한 반응이 아니라는 인상을 우리가 갖게 되죠. 연안박들 옆에 있던 같이 길을 떠나던 사람도 그 말을 듣고 의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대체 이렇게 시야가 툭 터진 곳을 만나서 갑자기 울기 좋은 곳이라고 하니 왜입니까? 넌 대체 맨날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 통곡이라니 무슨 소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옆에서 자기가 하는 말을 아 하면 하고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듣는 친구 동료에게 연안박전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기 사유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왜 갑자기 울음을 이야기하는가? 이 좋은 장소에 와서 라고 할 때 연안박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단지 인간의 칠정 중에서 오직 슬플 때만 우는 줄로 알고 칠정이 모두 울 수 있다는 건 모르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칠정은 무엇인가? 칠정은 인간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을 크게 7가지로 구분해 놓아서 7가지 감정이라는 뜻으로 칠정이라고 부릅니다. 희, 노, 애, 구, 애, 오, 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감정을 이야기할 때 희노애락 이렇게 4가지로 말할 때가 많은데 옛 경전에는 희노애, 구, 애, 오, 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이 들어가요. 사랑, 미움, 원함, 무언가를 원하는 이 7가지 감정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각각의 감정에 맞는 반응이 있다고 생각한다. 감정도 7가지 정해놓고 각각의 감정에 맞는 적절한 반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응은 대체로 이렇게 짜게 지어지죠. 기쁠 때는 보통 하하 웃게 되고 분노가 있을 때는 막 화를 내고 슬플 때는 울고 이 연암이 얘기한 통곡이 여기 들어가죠. 두려울 때는 이건 제가 임의로 표현해 본 건데 막 떨리거나 막 눈이 커지고 놀라는 그런 반응.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좋아하는 반응. 누군가를 미워할 때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 무언가를 원할 때 그것을 욕심내는 반응 같은 것들이 짝이 지어지죠. 그리고 딱 보시기에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죠. 당연히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울고 사랑하면 좋아하게 되고 무언가를 원하면 욕심내게 되지. 이렇게 사람들을 7가지 감정에 그에 맞는 반응을 짝을 지어놓고 슬플 때 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통곡을 이야기할 때 자네는 자연스럽게 슬픔을 떠올렸겠지. 그래서 이 넓은 땅을 보고 내가 슬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 대체 왜 슬퍼해? 라고 지금 나에게 되묻는 것이지 이렇게 돌려서 묻는 것이죠. 연안박지어는 슬플 때 운다. 슬픔에 따르는 반응이 울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깨부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슬플 때만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도 울고 너무 화가 나도 참지 못해서 울어버릴 때가 있고 너무 슬퍼도 당연히 울고 즐거움이 극에 달해도 울고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은 마음에 울음이 나기도 하고 너무 미운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울 때가 있고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 끝이 없을 때도 너무 갖고 싶은 마음에 울 때가 있지 않은가? 왜 사람들은 쉽게 슬플 때만 운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도리어 던지고 있죠. 내 마음속에 쌓인 감정, 그것이 기쁨이든 분노든 슬픔이든 사랑이든 미움이든 내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그 진정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버리려면 소리를 질러 울어버리는 것이 뭐가 문제겠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극한 감정에서 나오는 소리라면 저는 이게 굉장히 저에게 어떤 쇼킹한 발언이었는데
울음이나 웃음소리나 뭐가 다르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진정한 감정, 이 지극한 감정이라는 표현은 원문에 참 진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감정, 나의 진정성 있는 감정이라면 그게 나의 기쁨이든 슬픔이든 분노건 사랑이건 간에 그게 내 안에 진짜 감정이라면 내가 울어버린들 그게 내 웃음과 뭐가 다르겠는가. 이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울음이건 기쁠 때 웃는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웃음이건 내 지극한 감정의 표현이라면 누가 옳고 그름을, 누가 적절하다 적절하지 못하다를 누가 구분할 수 있겠는가, 뭐가 다르겠는가, 내가 우는 것은 나의 웃음과도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연암 박지원은 이렇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쁨, 웃음, 분노, 성냄, 슬픔, 울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각각의 감정에 짝을 지어놓고 슬픔은 울음을 우는 건 슬플 때 우는 거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반응이야 라고 짝 지어놓은 것에 대해서 슬플 때만 우는 게 아니라 모든 때에 다 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때에 다 울 수 있다면 기쁠 때도 울고 누군가를 사랑해도 울다면 이 울음은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다 이렇게 이 부정적인 색채를 지우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넓은 땅을 보고 울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 너의 편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기뻐서 울고 싶을 수도 있고 이건 슬픔일 수도 있고 진짜 혹은 두려움일 수도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어서 통곡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다. 모든 감정에 어떤 마음에 다 울음을 울 수 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울음, 통곡에 이 부정적인 색채를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태어나서 이 정말 지극한 감정의 극치를 겪어보지 못하고 7개로 감정을 나눈 다음에 각각 짝을 배치해서 슬픔, 짝은 울음 이렇게 짝을 지어 놓았다. 그래서 초상을 당하면 애고, 아이고, 어이 하는 등의 곡소리를 부르짖는다. 그러나 진정한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지극하고 진실한 소리는 정말 진정한 자기 감정은 억누르고 참지 않은가, 참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초상을 당하면 애고, 아이고, 어이 하는 등의 곡소리를 울부짖는다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당시 조선에서는 상을 당했을 때 누군가에 가서 이제 상례를 할 때 지역별로 그리고 죽은 사람이 나와 얼만큼 가까운 관계냐에 따라서 어떻게 곡을 해야 하는지를 정해놨었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일 경우, 내 친구의 부모일 경우, 나랑 정말 친한 친구의 부모일 경우, 나랑 좀 거리가 있고 왕래가 별로 없는 친구의 부모일 경우 같은 경우를 다 구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울어야 하는지에 대한 울음의 크기, 울음의 방식, 울음의 길이 같은 거 다 정해놨죠. 말하자면 어떻게 울어야 제대로 우는 것인가, 어떻게 슬퍼해야 제대로 슬퍼하는 것인가에 대한 방식과 절차를 규범을 해놨어요. 규범화를.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울음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아닌데 내 친구의 부모가 돌아가셨지만 나에겐 부모와도 마찬가지로 너무 슬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막 울면 그걸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 너무 과해. 너의 슬픔은 적절하지 못해. 친구 부모의 곡소리처럼 곡을 해야지. 이렇게 제정을 하는 거죠. 재단을 하는 거죠. 다듬고. 이런 당시의 풍습을 연암박지원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슬픈 나의 감정을 어떻게 울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가둬둘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반응에 기쁨, 슬픔에 웃고 운다. 이걸 짝을 지어놓는 것도 문제고 어떤 반응을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적절한 반응인가를 제정해 놓는 것도 사실은 너무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감정이라면 나의 지극한 감정에서 나오는 소리라면 울음소리나 웃음소리나 뭐가 다르겠는가 라고 하는 메시지 안에는 사람의 진정한 감정은 이런 글자 몇 글자로 구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울어야 적절하게 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적절한 감정 표현 같은 것을 누가 누구에게 강요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게 내 진정한 감정이라면 나도 으앙 하고 울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방식대로 표현하는 게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옆에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친구가 조금 알아들었어요. 왜 울고 싶어 하는지 알겠어 이제는. 알겠어서 이어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도
당신 말처럼 지금 여기 울기 좋은 장소가 넓으니까 나도 그럼 한번 울어보자. 그런데 7정 가운데 어느 정에 감동받아서 울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물어보자. 이 장면은 이 연안박지원은 아니고 KBS 드라마 정도전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를 제가 캡처해 온 건데, 그러니까 뒤에 산지가 있죠. 그러니까 박지원이 친구와 넓은 평야를 내려다보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약간 요렇게 상상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 친구의 답을 보시면 이 박지원의 말을 이해한 것 같은데 아직 다 이해 못했죠. 앞에서 분명히 모든 감정에 다 울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 울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럼 나는 어느 감정에 울까? 이걸 이제 물어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어느 감정에 울어야 할까를 짝짓고 있는, 짝지어서 생각하는 그 사유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친구의 말에 박지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갓난아이한테 가서 물어봐라.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응애 하고 울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아기는 처음 태어나 해와 달을 보고, 오늘날의 표현을 따지면 수술실의 불을 보고, 그 다음에 부모와 눈앞에 가득한 친척들을 보니 기쁘지 않을 리가 없지. 이 탄생의 기쁨과 즐거움은 두 번 태어날 수 없으니까 두 번 다시 없을 터이니 마땅히 웃으면서 즐거워하고 태어나야 할 텐데도 도리어 한없이 울어대고 한스럽게 울부짖는단 말이지. 진짜 그렇죠. 막 세상 떠나갈 듯이 막, 저는 출산의 경험은 없지만 떠나갈 듯이 울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아이의 마음 이럴 거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누구나 결국 죽기 마련이고 살아가는 동안 온갖 걱정 근심을 겪게 되니 이제 태어난 이상 고생스러울 일만 남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울음을 터뜨려 자기 자신을 조문하는 것이라 말한다. 그러니까 슬퍼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너 이제 앞에 네가 살아갈 삶이 보이는구나. 초중고를 어떻게 겪어가면 대학 입시를 어떻게 할 거니, 너도 슬프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를 조문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연안 박지원 생각에 갓난아기의 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의 드린 PPT랑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이 초함의 서술은 서학, 천주교의 관점에서, 서양의 관점에서 인간을 설명한 부분이에요. 이 글은 읽어보시면 인간이 태어났을 때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는 어미는 고통을 맛보고, 이 산고의 고통을 맛보고, 뱃속에서 벗어난 갓난아기는 입을 열자마자 먼저 울어대니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것을 이미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 태어나면 약해서 걸음도 못 대다가 3년이 지나야 겨우 부모의 품을 벗어날 수 있지요. 장년이 되면 저마다 자기 몫을 해야 하니 고생스럽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농부들은 사철 내내 농토에서 흙을 갈아엎고 상인들은 산과 바다를 두루 건너야 하며 각종 장인들은 팔다리를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고 선비들은 밤낮으로 정신을 쥐어짜죠. 50년의 수명을 누리면 50년 동안 고통을 겪는 셈이지요 라고 인간의 삶을 서술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겪어야 될 고통이 많고 50년을 살면 50년의 고통을 겪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박지원은 갓난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조차도 또 삶의 기쁨과 어떤 환희로 해석을 하고, 갓난아기가 우는 것도 슬퍼 보이지만 그것은 웅크리고 어두운 엄마 뱃속에 있다가 넓은 세상으로 빠져나와서 아주 상쾌하게 마음과 생각을 확 트이면서 자기 안에 있던 참 소리를 응애 하고 질러내는 것이다. 어찌 그 소리를 질러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갓난아기의 탄생마저도 너무 슬퍼 보이지만, 슬픈 울음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떤 생명에 대한 예찬, 그리고 생명이 시작되는 것에 대한 환희, 그리고 그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인 것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확 트인 들판을 마주보고 이 친구와 동료와 나누는 이 대화를 통해서 연안박지원은 자기가 마치 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빠져나온 아이 같은 심정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좁은 땅에 있다가 힘겨운 산길을 타고 오다가 드디어 산지가 전혀 없이 정말 탁 트인, 끝없이 펼쳐질 것만 같은 그런 평야를 맞이했을 때 뭔가 내 안에 막혀있던 답답함이 탁 트이는 기분을 느껴서 울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슬픔 혹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감정이겠죠. 그 안에 기쁨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부러움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감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박지원은 통곡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일부러 약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통곡, 이렇게 부정적인 걸 딱 새겨지게 해서 그 다음부터 자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글쓰기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광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박지원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제가 PPT를 조금 수정했어요. 여기는 좀 다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감정을 자유롭게 발산하는 것에 대한 긍정을 보여주고 있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참된 감정이라면 내가 무슨 소리를 내든 웃든 울든 간에 내 안에 참된 감정이라면 그것은 누가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누가 그걸 감히 재단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자유로운 표출을 이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팔딱팔딱 심장을 뛰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현할 수 있는 나의 생명성의 표현으로 보고 있죠. 내가 죽은 사람이면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데 나는 왜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는가? 나는 왜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가? 아, 그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생명의 시작을 환희와 기쁨으로 보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천하초함의 소설과 비교 대조해서 인간이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응애 하고 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고통을 아는 조문이 아니라 자기 삶의 시작을 환희와 기쁨으로 시작하는 어린아이의 울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부터 이 생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통이 아닌 어떤 기쁨이자 환희로 보고 있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 자연에서 살아갈 때, 태어난 이후에 살아갈 때에 인간이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어떤 욕구,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감정이 무조건 부정당하고 나쁜 것이고 이기적인 것이고 이렇게 평가될 것이 아니라 그건 마저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질서로서 우리가 수용해야 할 것이 아닌가. 무작정 나쁜 것,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규범으로, 관습으로 제정하는 것은 인간성을 너무 억누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상기 이야기입니다. 열알기에 실려있는 상기. 상기는 코끼리 상자에 기록 기자예요. 그래서 코끼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코끼리를 처음 맞닥뜨린 경험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코끼리를 처음 본 그 당시를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꼭 코끼리가 아니어도 우리에게 이미 코끼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뭔가 생전 처음 보는 무언가를 봤을 때 차마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 좁은 조선 땅에서 강아지, 송아지, 돼지 정도 닭 정도 보다가 갑자기 난생 처음 어마어마한 코끼리를 봤을 때 느낀 연안박지원의 어떤 그 마음을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괴상스럽고 잡스럽고 우습고 기이하며 거룩한 것을 구경하려면 먼저 성문문 안에 있는 상방에 가봐야 할 것이다. 뭔가 동물원처럼 코끼리를 이제 모아놓고 구경을 시켜주는 그런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절단을 불러놓고 이제 청나라 사람들이 좋은 구경거리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엔 코끼리가 있다. 너네 이런 거 본 적 있어? 라고 이제 쭉 데려가면서 관광을 시켜줄 때 난생 처음 눈앞에 두둥하고 이 코끼리가 서 있는 장면. 너무 이제 소스라치게 놀랐겠죠. 대체 저게 뭐지? 저 형용할 수 없는 난생 처음 보는 저 집채만한 저건 뭐고 저 기다란 건 뭐고 너무 이제 혼란스러웠겠죠. 요즘 같았으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친구한테 카톡 보내면서 이거 봐 이렇게 하겠지만 당시 사람들로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안박지원은 이 코끼리의 모습을 어떻게든 실감나게 조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해요. 나 혼자 봤지만 이것을 상상해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 상상력을 엄청 발휘해서 쓴 게 이 구절입니다. 코끼리를 묘사하는 거죠. 최대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하면 알 법한 동물들을 사용해서 코끼리가 어떤 모양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소 같은데 엄청 크고 가죽이 단단해 보이는데 꼬리는 당나귀 꼬리 같고 무릎은 낙타 무릎 같고 발톱은 호랑이 발톱 같다. 호랑이 발 같다. 털은 되게 짧은데 잿빛이고 두 어금니는 길이가 한 장 남짓되고 어금니도 긴데 어금니보다 더 긴 코로 물건을 끼우고 쪽집게처럼 두루루 말아서 입에 집어넣는데 코가 입인 줄 알고 있다가 보니까
입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코가 따로 있는 줄 알고 또 코를 찾아보는 사람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동물의 코라는 게 이렇게 생겼을 줄을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 나귀, 낙타, 호랑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동물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알 법한 동물들을 사용해서 코끼리를 묘사하고 있죠. 이것은 자기가 경험한 경험 하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서술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송아지도 있고 그 안에 쥐 색깔도 있고 낙타도 있고 모두 있는데 이게 막 다 뒤섞여 있는 존재를 맞닥뜨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 하나로 말할 수 없고 이것도 조금 들어있고 저것도 조금 들어있고 이것도 조금 들어있는데 그걸 합친 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 낯설고 뒤섞인 혼란스러운 존재를 만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코끼리를 만난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경험, 내가 맞닥뜨린 세계만 가지고는 이 낯선 동물을 정의할 수 없는 것을 맞닥뜨린 경험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어떤 경험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청나라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 대체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들의 정치체제는 무엇인지, 정말 그들이 오랑캐인지, 정말 그들이 원시적이고 미개한 사람인지, 그렇다면 왜 이 오랜 기간 나라가 번성하고 그렇게 강대국이 되는지,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이제까지 역사적인 경험으로는 다 파악되지 않는 저 청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 서양의 문물과 이슬람의 문물이 다 뒤섞여 있는 이 나라를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경험으로도 비춰볼 수 있죠. 연안박지원이 코끼리를 만난 경험과 그가 몸소 청나라에 들어간 경험은 사실은 이렇게 겹쳐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기가 조선에 살고 있었던 선비로서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사유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상기 기록에서 연안박지원은 가상의 문답을 진행해요. 묻고 답하고 하는 그런 문답식으로 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사람은 연안박지원이고 대답하는 사람은 누구로 설정되어 있느냐 하면 당대 성리학적 지식을 가진 지식인들을 상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유에 갇혀있는 어떤 유학자들, 선비들을 상정하고 문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동물들에게 누가 이빨을 주었을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화냐 하면 이 동물이 이렇게 생긴 데에는 다 정해진 이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제 문답이죠. 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이 그렇게 주었다. 그러니까 뭐 하늘의 이치가 그 동물을 그렇게 만들었다. 동물에게 이빨을 주었다. 하늘이 동물에게 이빨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먹이를 씹기 위해서 주었지. 우리도 이빨이 있으니까 먹이를 씹어서 먹을 수 있죠. 그러면 이빨로 먹이를 씹는 이유는 뭘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죠. 동물들은 손발로 다 사족보행을 하니까 손이 없으므로 입을 땅에 구부려서 먹을 것을 찾아야 하니까 손으로 찢어먹고 이렇게 못하니까 이빨을 주었다. 그래서 입으로 바로 씹어서 바로 입에서 먹을 수 있게끔 이빨을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문답을, 세 문답을 보면 하늘이 동물들에게 이빨을 준 이유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다 그런 원칙이 있다. 하늘이 허투루 동물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사유를 보여주죠. 정해진 이치가 있다. 정해진 원리가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답하는 사람이 이어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왜 학은 저렇게 생겼을까? 다리가 왜 저렇게 길고 목은 또 왜 저렇게 길까에 대해서 학은 다리가 길기 때문에 먹이를 찾으러 입을 때 되게 어려우니까 목을 길게 해서 부리가 땅에 닿게 해준 것이다. 학을 괜히 하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근데 닭을 봐봐. 닭은 다리가 되게 짧고 깔뚱만한데 닭은 다리가 짧으니까 부리도 짧고 목도 짧아서 닭 자연스럽게 모래를 씹어 먹을 수 있지. 근데 만약에 닭이 저렇게 생겼는데 닭의 다리가 학처럼 길었다면 닭은 마당에서 굶어 죽었을 것이다. 다 그렇게 만드는 이치가 다 있어. 나는 다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가진 경험 하에서 나는 왜 동물들이 저렇게 생겼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뭐든지 얼마든지 다 설명할 수 있어. 나한테 물어봐. 나 뭐든지 물어봐. 이런 태도를 보여주죠. 이럴 때 나는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연한 막 허허허 웃으면서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라는 것은 당신이 말하는 이치라는 것은
소, 말, 닭, 개 같은 것에나 들어맞는 이치이다. 하늘이 이빨을 준 것이 반드시 머리를 구부려서 무엇을 씹도록 하는 것이라면 따단 이제 등장하는 거죠. 코끼리에게는 그럼 쓸데없는 어금니를 주어서, 얘는 이 어금니 때문에 땅에 고개를 받기 어렵잖아요. 어금니를 주어서 입을 땅에 대려고 하면 어금니가 땅에 걸리니까, 그럼 그 이빨은, 이 이빨은 물건을 씹는데, 음식을 씹는데 도움이 되는 이빨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이빨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세까지 사람들이 다 문답을 통해서 그럴듯한 말로 상식적인 설명으로 다 설명했는데 코끼리에 오면 그 설명이 안 통하는 거죠. 땅에 입을 대고 음식을 씹기 위해서 이빨을 주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코끼리 같은 경우는 그 이빨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없어도 그만이 이빨을 줘서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답하는 사람이 아니야. 코끼리는 코가 있잖아. 그 대신에. 코가 있으니까 이빨의 불편함을 코로 대신 물건을 집어서 올려서 먹을 수 있다. 봐봐, 설명할 수 있어. 내가 가진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하자.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긴 어금니를 주고 괜히 그 다음에 걔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시 긴 코를 주는 것이 오히려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한 것만 못한 것이 아닌가 라고 되묻자. 마치 하마처럼 이걸 없애고 코도 없애면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운 거 없이 코끼리도 잘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왜 굳이 긴 어금니를 주고 코를 길게 했는가. 당신이 가진 지식으로 이치가 있다고 설명을 해봐라.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해봐라. 그제서야 이 논변하기 좋아하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을 우기지 못하고 수그러졌다. 이는 언제나 그들의 생각이 미치는 것이 자기의 경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소, 말, 닭, 개 뿐이요. 용, 봉, 거북, 기린 같은 짐승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기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이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다 경험해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설명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그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을 벗어나는 낯선 세상, 그 설명을 벗어나는 뭔가 혼합되고 뒤죽박죽 뒤섞인 세상에 가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 어느 순간 인정해야 해요. 그런데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소, 말, 닭, 개를 알고 있다고 해서 용, 봉, 거북, 기린을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지식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관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상기를 얘기하면서 코끼리 본 경험, 그래서 막 앞에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막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코끼리를 잘 보고 왔다는 경험담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 책 안에서 갑자기 문답을 시작하더니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좁은지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짚어서 깨닫게 만드는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연암의 이 열알기의 글쓰기가 대체로 이런 방식이에요. 뭔가를 보면 그것에 대한 서술로 시작했지만 은연중에 읽다 보면 어느새 연암박사의 하는 이야기 속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자기를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글쓰기를 보여줍니다. 상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연암박사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냥 자신의 경험과 인식이 전부인 줄 아는 당대 사대부들의 편협한 관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설명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그 사대부들. 물론 이제 이 당대 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성리학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성리학의 개념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 성리학만이 진실이다, 진리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밖에 다른 뭐 불교, 도교, 그다음에 양명학적 사유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좁은 관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경험 내에서 사유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고 너네가 문제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저 코끼리를 설명하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 낙타, 호랑이 같은 경험을 가지고서만 저를 설명할 수 있죠. 나도 마찬가지로 내 경험 안에 한계에 머물고 있는 그저 하나의
이 자연물로서의 인간일 뿐이다 라고 하는 자기 반성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연이 이렇게 코끼리를 저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자기도 처음에는 코끼리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로 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걸 내가 인정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 자연을 다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이 정신의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으로 이렇지 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어선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코끼리가 그렇다는 거죠. 내가 다 알고 경험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너무 근처에서 그것으로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뭔가 포착되지 않는 그런 세계를 언제든지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내 경험과 상식을 넘어선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한개 인정하면 나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사물도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코끼리를 봤을 때 뭐야 저거 설명할 수 없는, 저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비상식적이야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저걸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코끼리뿐만 아니라 나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그 어떤 세계도 사실은 내가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내면의 어떤 자유와 초월적인 정신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코끼리를 만난 경험으로부터 이 사유까지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 그 연안 박지원 정말 탁월한 문장력으로 글을 쓰고 있다. 자신의 사유를 정말 잘 녹여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볼 이야기는 환희기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것도 원래 제가 가져온 그림하고 다른데 원래 그림은 이렇게 무지개처럼 물음표가 검은 화면에 쪼로록 이렇게 펼쳐져 있는 환상적인 색채의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뒤편에 나와야 될 그림이 여기 표지로 올라왔네요. 환희기는 무엇이냐? 열하일기 안에 실려있는 또 다른 기록인데 환희기, 이것도 약간 상기처럼 뭐에 대한 기록이죠. 환희기는 무슨 기록이냐 하면 길거리를 가다가 마술 공연을 본 기록이에요. 환희라고 하는 게 환상적인 희, 연극이다 라고 해서 앞에서 마술사가 지금 짜잔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게 마치 연극 같은데 연극이지만 굉장히 환상적이다 라고 해서 환희라고 당시에 마술 쇼를 환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술을 본 경험이에요. 그 길을 가다가 청나라 상점을 다니다가 시장 골목을 다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데 간 거죠. 뭐야? 그거 같이 갔더니 거기서 동전을 없애고 막 칼을 먹었다가 뱉었다가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환희기 안에는 한 20건 정도의 마술쇼가 글로 실려 있어요.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마치 코끼리를 글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처럼 조선 사람들에게 이 길거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마술쇼를 실감나게 표현하려고 이 마술을 부리는 자가 동전을 집어서 어디에 넣었는데 이걸 다 글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이런 마술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 마술쇼가 실려 있어요, 글로. 그러고 나서 그걸 보고 있던 동료와 나누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그 대화부터 가져왔는데요. 마술을 보고 있다가 아무리 봐도 내가 저 트릭을 알아내겠어. 아무리 봐도 계속 속는 거죠.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또 나타나고 계속 이 경험을 하다가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의 눈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과 거짓을 살피지 못한다면 눈이 없다고 해도 가할 것이다. 눈이 없다고 해도 될 거다. 그런데 항상 요술쟁이에게 속는 것은 내 눈이 속는 게 아니라 내가 저걸 알아내겠다라고 밝게 보려고 하는 것이 도리어 나에게 탈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우린 눈으로 무언가를 볼 때 내가 분명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지금 저를 보고 계시고 화면을 보고 계시지만 내가 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여기 사람이 분명히 있고 분명히 여기 글이 떠 있고 내가 보는 것은 정확한 정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마술쇼가 그렇다는 거죠. 내가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면 볼수록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눈으로 밝게 본다는 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친구와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조경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마도 이 조경이라고 하는 친구는 연안박지원이 아 하면 어 할 수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잘 알아듣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비록 아무리 속임수를 잘하는 아주 뛰어난 마술사라 하더라도 소경에게는 눈이 멀어서 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도리어 눈속임을 할 수 없을 것이니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것, 본다라고 하는 게 과연 그렇게 떳떳한 것일까요? 과연 그렇게 어떤 이렇게 언제나 정확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약간 이제 같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인 거죠. 아무리 요술을 잘해도 눈을 멀쩡히 뜨고 보고 있는 사람은 속고 그 옆에서 눈을 맹인이라서 소경이라서 볼 수 없는 사람은 속지 않고 있으니 보고 있는 사람은 속고 볼 수 없는 사람은 속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연 본다는 게 무엇일까?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연안박전 그때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아, 우리나라에 서화담이라고 하는 화담 서경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하나 집어넣죠. 그러면서 맹인의 이야기, 앞에서 소경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기억이 난 것 같아요. 소경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길을 가다가 화담 선생님이 길에서 울고 있는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엉엉엉 울고 있는 사람을 마주쳤어요. 왜 울고 있습니까? 라고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3살에 눈이 멀어서 40년간 지금까지 소경으로 살았는데 전에는 걸음을 걸을 때는 발을 의지해서 보고 물건을 잡을 때는 손을 의지해서 보고 목소리를 들어서 누구인지 알아보니까 귀를 의지해서 보았고 냄새를 맡아서 무슨 물건인지 알 수 있었으니 코를 의지해서 보았다. 다른 사람은 두 눈만 있지만 나는 손과 발과 코와 귀가 다 내 눈이었다. 손과 발과 귀와 코뿐이겠습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것은 하루 정도 지났구나, 정오가 지났구나 라고 하는 것은 몸이 어느 정도 피곤해질 때쯤 이제 알 수 있었고 시간이 가는 것은 사물의 모양과 색깔은 밤의 꿈속에서 볼 수 있었으니 비록 눈은 볼 수 없었지만 나는 아무런 장애도 없었고 의심이나 혼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은 눈으로만 본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눈 대신에 손과 귀와 발과 코가 다 나에게 눈이 된다. 그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문제는 갑자기 눈이 떠진 거예요. 물론 언제나 눈이 떠지는 소망을 했겠죠. 그런데 길을 걷는 중에 갑자기 눈이 맑아지고 눈동자가 스스로 열려서 드디어 보게 되었다. 하늘과 땅의 넓음과 산과 강의 울창함을 보게 되니 그런데 좋은 게 아니라 온갖 사물이 눈을 가리고 내 눈이었던 손과 발과 귀와 코는 엎어지고 착각을 일으켜 집에 가는 길조차 잃어버렸다. 도리어 눈을 떴는데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눈을 떴는데 눈으로 보니까 더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집조차 돌아갈 수가 없으므로 울고 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엉엉 울고 있죠. 그래서 이때 화담 서경덕 선생님은 그 소경에게 도로 너의 눈을 감아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의 발이 따라가는 그 곳이 너의 집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하지요. 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앞에서 어떤 감정에 당연히 그 반응이 따라온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특정한 감각기관에 그 감각 정보가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이게 당연한 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눈을 못 보는 사람은 당연히 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소경 같은 경우에는 눈은 멀었지만 다른 감각으로 충분히 눈을 대체할 정도로 보면서 살았던 거죠. 근데 갑자기 눈을 뜨니까 오히려 보는 기관으로서의 눈이 이 사람에게 더 혼란을 주는 경우가 되었죠. 그럴 땐 차라리 너의 눈을 감고 너의 눈이었던 다른 감각기관을 사용할 때 더 정확하고 더 안정적으로 너를 너의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보면 눈이란 그 밝은 것을 밝게 본다라는 것을 자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늘 우리도 요술을 구경할 때 요술쟁이가 눈속임을 해서 속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고 있는 사람이 나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물론 요술쟁이가 눈속임을 잘해서 속는 것이겠지만 내가 눈으로 본다. 나는 정확하게 본다. 내 감각은 정확해. 인간이 눈으로 보는 것은 어느 동물, 식물보다 정확한 감각이야 라고 자부하는 것이 도리어 나에게 해가 되고 도리어 나를 더 속임수로 나를 던져놓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에 한 이야기로부터 눈으로 보진 못해도 다른 감각기관으로 충분히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는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닌 경우, 상식적인 경험이 아닌 감각 경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죠. 환희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게 무엇일까? 봐서 안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잘 본다. 나는 다 안다. 나는 잘 경험했다. 내가 경험한 게 정말 큰 경험이다. 나는 다 알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 인간이 느끼는 감각과 인식은 과연 얼마나 확실한가? 눈, 코, 귀, 입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보고 안다는 게 과연 그렇게 확실한 것일까? 인간의 방식으로 보고 듣고 안다는 것이 혹은 상식적인 방식으로 보고 듣고 안다는 것이 과연 절대적으로 옳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소경은 눈은 멀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삶을 40년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소경에게는 그게 더 자기의 눈을 넘어서는 더 밝은 경험과 밝은 인식을 주는 그런 감각기관일 수 있었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식, 상식적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고 듣고 안다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렇지만 관건은 인간적인 방식, 내가 알고 있는 방식, 내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식적인 방식이 아닌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연안박지원이 만난 낯선 세계라고 하는 큰 주제로 여러분에게 그 몇 가지 에피소드와 연안박지원의 생애를 더불어서 열하일기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연안박지원이 만난 낯선 세계는 제가 앞서 보여드린 이런 여러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낯선 세계, 오늘날 21세기 이 대한민국이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에게 낯선 세계는 무엇인가요? 혹은 낯선 사람, 낯선 사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저것까지는 받아들이지, 난 나에게 너무 낯설어서 저건 어려워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진짜로 정말 누구나 수용 불가능한 낯선 세계일까? 아니면 내가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낯설게 느껴지는 것일까? 마치 연안박지원이 청나라에 갔을 때, 그죠? 낯선 세계이지만 그게 내 관점의 한계일까? 내가 보고 있는 이 틀을 고집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그게 낯선 것일까? 그 문제일까? 내 문제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내가 마주친, 그리고 수시로 마주치고 있는, 요즘은 사실 세계가 너무 빨리 변해서 너무 한 달, 두 달만 지나면 낯선 물건들이 막 나오고 그러죠. 나는 내가 마주친 낯선 세계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건 제가 이제 마주침과 만남을 이제 구분을 한 것인데, 우리가 얼마든지 마주칠 수 있죠. 앞에. 근데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모르는 척.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미안 하고 스쳐 지나갈 수 있죠. 이것은 단편적인 마주침일 것이고, 내가 그 세계와 만난다는 것은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마음을 열어서 그 세계와 교류한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내가 마주칠 수 있는 낯선 세계와 어떻게 얼만큼 그것을 받아들이고 만날 수 있을까? 낯선 세계는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나는 그저 마주치고 말 것인가? 아니면 그 세계에 몸을 담고 그것과 만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에게 뜻깊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